라디오 스튜디오 사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왔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지금도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우리나라 최고 재벌가의 숨겨진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그 재벌가의 가장 큰 비밀을 쥐고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걸 알게 된다면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그런 집안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생각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고 제 출생에 관한 어떤 단서도 없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동양권 5대 재벌 중 하나인 태성그룹의 진짜 후계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진실들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정말 한 편의 영화보다도 더 극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특히 태성그룹 회장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자네가 바로 우리가 30년 동안 찾던 그 아이구나. 하지만 자네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자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거야. 그것도 좋은 쪽으로만은 아닐 거고.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정말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성그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이죠. 건설, 금융, 유통, IT까지 없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큰 그룹이에요.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그냥 혈육으로 찾아진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태성그룹에는 30년 전부터 해결하지 못한 거대한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저였던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면서 정말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성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 숨겨진 범죄, 30년간 감춰진 진실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고아가 된 이유였어요. 단순한 사고나 불운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니, 이건 너무 일찍 말씀드리는 것 같네요. 일단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만은 아니에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해피엔딩이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고 너무나 아픈 진실들을 마주해야 했거든요. 특히 태성그룹의 현재 회장님. 그분은 제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복잡해요.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혈육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고아로 자라면서 늘 진짜 가족을 만나는 꿈을 꿨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꿈과는 정말 달랐어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스튜디오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실명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민준이라고 해주세요. 저는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7년째 격리 업무를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매달 받는 월급으로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주말에는 치킨 시켜 먹고 넷플릭스 보는 게 전부인 그런 삶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정확히는 대전에 있는 햇살 어린이집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18살까지 생활했거든요. 제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는 건 대략 4에 5살 무렵부터인데 그때도 이미 그곳이 제 집이었거든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서는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너는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왔단다. 부모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그냥 아기 때부터 여기 있었어. 사실 어릴 때는 부모님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가끔씩이라도 면회를 오는 가족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명절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잠깐이라도 친척집에 가거나 하는데 저는 늘 고아원에 혼자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들도 무뎌졌어요. 대학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졸업했고 운 좋게 지금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죠. 그냥 평범하게, 아니 평범보다 조금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정확히는 10월 15일 오후 3시쯤이었죠. 회사에서 월말 결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총무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준 씨, 아래 로비에 민준 씨를 찾아온 분이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는데 저를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었어요. 가족도 없고 친한 친구들도 제 회사까지 찾아올 정도는 아니거든요. 혹시 사채업체나 그런 곳은 아닐까 걱정도 되고 빚진 것도 없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무서우니까요. 로비에 내려가 보니까 정말 뜻밖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정말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그냥 보기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죠. 뭔가 아우라가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민준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태성그룹 비서실의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일로 민준 씨를 뵙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태성그룹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정말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태성그룹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저 같은 평범한 회사원을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저는 태성그룹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민준 씨가 맞습니다. 혹시 지금 잠깐 시간 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게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태성그룹이라는 이름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좀 그러니까 근처 카페로 갈까요? 좋습니다. 제가 차를 가져왔으니까 편하신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로비 밖으로 나가니까 정말 고급 세단이 한 대 서 있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벤츠 S클래스였더라고요. 운전기사분도 따로 계셨고,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차였어요. 차 안에서 김상현 비서가 말을 꺼냈어요. 민준 씨, 혹시 본인의 출생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웬 출생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햇살 어린이집 맞으신가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고아원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걸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그걸? 민준 씨, 사실 저희가 민준 씨를 오랫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저를요? 왜요? 그건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드리고 싶어 하세요. 회장님이요? 태성그룹 회장님이 저를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태성그룹 하면 연간 매출이 수십조 원 되는 거대 기업인데 그런 곳의 회장이 저 같은 사람을 왜 찾는다는 건지. 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되시나요? 저희 회장님께서 민준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하세요. 잠깐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나타나서 태성그룹 회장이 저를 찾는다니. 혹시 사기 같은 건 아니죠? 김상현 비서가 웃으면서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종이에 태성그룹 로고가 새겨진 명함이었죠.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기는 절대 아니에요. 회장님께서 30년 넘게 찾고 계신 분이 바로 민준 씨거든요. 30년요? 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거예요. 차가 강남의 한 고급 카페 앞에 멈췄어요. 평소라면 절대 들어가 볼 엄두도 못 낼 만한 그런 곳이었죠. 카페에서 김상현 비서는 저에게 더 자세한 얘기를 해줬어요. 민준 씨, 혹시 본인이 태어난 날짜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고아원에서 들은 바로는 1990년 3월 12일이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병원은 서울 강남의 삼성의료원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계세요? 민준 씨, 사실 저희가 30년간 수소문한 끝에 겨우 찾아낸 정보들이에요.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태성그룹 창립자나 회장의 숨겨진 자식이나 그런 건 아닐까 하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상상이었죠. 혹시 제가 회장님의? 아닙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혈연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일지도 모르겠어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혈연보다 중요한 관계라니. 그럼 대체 저는 누구인가요? 그건 정말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드려야 할 일이에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상현 비서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다만 하나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민준 씨가 알게 될 진실은 아마도 충격적일 거예요. 어쩌면 모르고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알고 싶으신가요? 정말 기묘한 질문이었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걸 알면 충격적일 거라고 미리 경고를 하다니. 하지만 30년 넘게 살면서 제 정체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알고 싶어요. 비록 충격적이더라도. 좋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강남 태성타워 최상층 회장실로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도대체 태성그룹 회장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이 뭔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았다면, 다음날 저녁에 들을 이야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알았다면 정말 그 약속에 갔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마치 30년간 풀리지 않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다음날 회사에서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시계만 보고 있었죠. 동료들이 오늘 왜 이상하냐고 물어봤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설마 태성그룹 회장을 만나러 간다고 할 수도 없고. 드디어 저녁 7시가 되었어요. 태성타워 앞에 서니까 정말 압도되더라고요. 50층짜리 거대한 빌딩이었는데 로비만 해도 어지간한 호텔보다 화려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까지 올라가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문이 열리자 김상현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군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벽에는 태성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창립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정말 대단한 역사더라고요. 드디어 회장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김상현 비서가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민준 씨가 오셨습니다. 들어오게.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한쪽 벽면은 전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그리고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태성그룹의 이영호 회장이었어요.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시는데 TV에서 본 것보다 더 카리스마가 있으셨어요. 반갑네, 민준군. 30년 만에 만나는군. 30년 만이라는 말이 이상했어요. 저는 이분을 본 적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그런데 30년 만이라고 하시는 건. 앉게. 긴 이야기야. 회장님이 소파를 가리키셨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였는데 앉으니까 너무 부드러웠어요. 민준군, 자네 어머니 이름이 무엇인지 아나? 갑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시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데요. 자네 어머니 이름은 이수경이야. 그리고 이영우 회장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나의 첫사랑이었지.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태성그룹 회장의 첫사랑이 제 어머니라고. 그럼 저는 대체? 잠깐만요. 그럼 혹시 제가? 아니야. 자네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하지만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자네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자네가 태어난 것도, 자네가 고아원에 맡겨진 것도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지. 무슨 말씀이신가요? 민준군, 자네는 태성그룹의 가장 큰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야. 그것도 자네 자신도 모르게 말이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제가 태성그룹의 비밀을 풀 열쇠라니. 회장님,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때 회장님이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영호 회장과 아름다운 여성이 함께 찍혀 있었는데 그 여성의 얼굴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이분이 자네 어머니 이수경 씨야. 어떤가, 닮았지? 정말 똑같았어요. 눈매, 코, 입술. 모든 게 저와 똑같았어요. 드디어 제 어머니의 얼굴을 본 거였죠. 정말 제 어머니인가요? 그래. 그리고 이 사진은 1989년에 찍은 거야. 자네가 태어나기 바로 1년 전의 말이지. 1989년. 그럼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기 직전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제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이영우 회장님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게 바로 문제야, 민준군. 무슨 뜻이에요? 자네 어머니는 나와 사귀고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과도. 아니, 이건 너무 복잡한 이야기야. 그때 갑자기 회장실 문이 열리면서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이영우 회장과 비슷한 인상이었어요. 아버지, 그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 남성이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설마 이 사람이. 그래, 민준군이야. 이수경의 아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여기로 데려올 수 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 남성이 저를 보는 눈빛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태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이 집안을 망친 그 여자의 아들을 진정하라고요? 태연이라고 불린 그 남성은 이영호 회장의 아들, 즉 태성그룹의 부회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어머니를 이 집안을 망친 여자라고 표현한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태연아, 그만해. 민준군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왜요? 사실인데. 30년 전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큰 사건에 휘말렸는지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큰 사건,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사건이요? 제가 물어보니까 부회장님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모르고 있었구나. 그럼 내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겠네. 뭐라고요? 어머니가 죽었다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태연아. 이영우 회장이 큰 소리로 아들을 제지했어요. 아니야, 민준군. 그건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 하지만 부회장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다 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우리가 30년간 찾고 있었는지. 그만해. 이영우 회장의 목소리에 회장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죠. 저는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태성그룹과 관련된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부회장님이 저를 보는 적대적인 시선이 너무 무서웠어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거든요. 일어서려는데 이영우 회장이 손을 올렸어요. 민중군, 이미 늦었어. 자네는 이미 이 일에 휘말려 있어. 자네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말이야. 무슨 뜻이에요? 자네 목 뒤에 있는 점 말이야. 그 특별한 모양의 점. 저는 무의식적으로 목 뒤를 만졌어요. 정말로 어려서부터 있었던 특이한 모양의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걸 아세요? 왜냐하면 그 점이 바로 우리가 30년간 자네를 찾던 이유거든.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목 뒤의 점 때문에 30년간 저를 찾았다고? 회장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부회장님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간단해. 내가 30년 전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야. 그것도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지. 증인이요? 저는 갓난아기였는데 무슨 증인이요? 그래, 갓난아기였지. 하지만 내 몸에는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새겨져 있어. 이영우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중군, 자네 목 뒤에 그 점은 사실 점이 아니야. 그건 뭐예요? 그건 총알 파편이야. 총알. 파편이요?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제 목 뒤에 있는 점이 총알 파편이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말도 안 돼요. 제가 갓난아기였는데 총알이 왜? 이영우 회장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야. 1990년 3월 12일 밤, 자네가 태어난 바로 그날.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거든. 부회장님이 옆에서 차갑게 말했어요. 그날 밤 우리 집안에서 사람이 죽었어.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나. 세 명이요? 자네 어머니를 포함해서 말이야.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날 세 명이나 죽었다고?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이영우 회장님이 눈을 감고 말씀하셨어요. 총에 맞아 돌아가셨어. 자네를 낳고 단 몇 시간 만에.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궁금해했던 어머니가 저를 낳자마자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니. 누가 그런 짓을. 그게 바로 우리가 30년간 밝히려고 한 진실이야, 민중군. 부회장님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하지만 증거도 증인도 없었지. 그날 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사라졌으니까. 그럼 저는? 자네만 살아남았어. 기적적으로 말이야. 그리고 자네 목 뒤에 박힌 그 총알 파편이 유일한 물증이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갓난아기인 제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잠깐만요. 그럼 그 총알을 분석하면 범인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영우 회장님이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30년 전에는 지금처럼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어.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거든. 왜요? 부회장님이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에는 정말 큰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거든. 정치인, 기업인, 심지어 경찰 고위층까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야기였어요.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뭔가 거대한 음모와 관련된 일인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제 어머니는 왜 그런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이영우 회장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게 내 잘못이야, 민중군. 회장님 잘못이요? 수경이가. 자네 어머니가 그런 일에 휘말린 건 나 때문이었어. 회장님이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서울 야경을 바라보시면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나는 태성그룹의 후계자였어. 아직 젊었고 욕심도 많았지. 그리고 수경이와 사랑에 빠져 있었고. 그런데 뭐가 문제였나요? 문제는 수경이가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야. 부회장님이 끼어들었어요. 내 어머니는 기자였어. 그것도 탐사보도 전문 기자. 기자요? 그래. 그리고 그때 태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지.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머니가 태성그룹 회장의 연인이면서 동시에 태성그룹을 조사하는 기자였다니. 그럼 어머니는 회장님을 이용한 거예요? 이영우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 우리는 정말 사랑했거든. 하지만 수경이가 우연히 발견한 게 있었어. 태성그룹 내부의 거대한 비리를. 어떤 비리요? 부회장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불법 정치 자금, 탈세, 그리고 살인까지. 살인이요? 그래. 태성그룹이 커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어. 그 중에는 의문의 죽음도 여러 건 있었고. 이영우 회장님이 돌아서셨어요. 수경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증거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럼 어머니가 그걸 기사로 쓰려고 했던 건가요? 그래. 하지만 그 전에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전에 수경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어. 저를요? 그래.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았다는 거야. 부회장님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내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외에도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거든. 다른 남자요? 그래.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이영호 회장님이 부회장을 말렸어요. 태연아, 그건 아직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다 말해야죠. 어차피 이 사람이 알아야 할 일이니까. 부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 어머니의 다른 남자. 그 사람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야. 뭐라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장수민 대통령. 30년 전에는 신진 정치인이었지. 그리고 내 어머니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 머리가 정말 복잡해졌어요. 태성그룹 회장과 현재 대통령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저라고? 그럼 제 아버지는 회장님이에요. 아니면 대통령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이영호 회장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밀을 알면 30년 전 그 사건의 진실도 밝혀질 거야.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밤 죽은 세 사람 중 한 명이 DNA 검사를 하려던 의사였거든. 부회장님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내 어머니의 동료 기자, 마지막 한 명이 내 어머니였어. 그럼 누군가가 제 정체를 숨기려고 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밝혀지면 곤란한 사람이 있었을 테니까. 점점 더 거대한 음모의 냄새가 났어요. 30년 전에 제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사람들을 죽였다니. 그럼 지금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제가 나타났다는 걸 알면. 이영호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한 거야. 아직 아무도 자네가 나타났다는 걸 모르거든.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을 거 아닌가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해. 무슨 결정이요? 부회장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 밝혀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 것인가? 만약 밝혀낸다면 30년 전 사건의 진범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영호 회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자네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30년 전에 사람을 죽일 정도의 비밀이었는데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평생 궁금했던 제 정체를 알 수 있지만 대신 목숨을 걸어야 한다니.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하루아침에 결정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라서.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이미 몇몇 사람들이 자네의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했거든. 누가요? 부회장님이 대답했어요. 대통령 측근들. 그들도 30년 전 그 사건에 대해 계속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 혹시 저를 해칠 수도 있나요? 모르겠어.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 이영호 회장님이 일어나셨어요. 민중군, 오늘은 이만 가는 게 좋겠어.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자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가 보호해 줄 거야. 정말요? 그래. 수경이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거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머리가 복잡했어요. 하루 만에 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30년 전 살인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고, 제 아버지가 태성그룹 회장이거나 현재 대통령일 수도 있다고. 그리고 제 목 뒤에 점은 사실 총알 파편이라고.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로 정말 이 모든 게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었어요. 너무 드라마틱한 이야기라서 믿기 어려웠거든요. 두 번째로 만약 사실이라면 왜 하필 지금 저를 찾은 걸까 하는 궁금증이었어요. 30년 동안 찾지 못했는데 갑자기 찾았다는 게 이상했어요. 세 번째로는 정말 무서웠어요. 30년 전에 사람을 죽일 정도의 비밀이라면 지금도 저를 죽이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았다면, 이미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다음날 회사에 가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지하철, 똑같은 사람들인데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혹시 저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들은 평범하게 일하고 있는데 저만 30년 전 살인 사건과 거대한 음모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김상현 비서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민준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회장님께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시네요. 추가로 말할 게 있다니. 어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또 뭔가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이 일에 휘말린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진실이 궁금했거든요. 저녁에 다시 태성타워로 갔어요. 이번에는 어제보다 덜 긴장됐지만 여전히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회장실에는 이영호 회장님만 계셨어요. 부회장님은 보이지 않았죠. 왔구나, 민중군. 어제 밤 잠은 잤나? 사실 별로 못 잤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들이라서. 그럴 거야. 하지만 오늘 할 얘기는 어제보다 더 중요해.
더 중요하다니. 어제도 충분히 중요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영우 회장님이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건 자네 어머니가 남긴 거야. 어머니가요? 그래.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에게 맡기셨어. 만약 내가 죽으면 내 아이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봉투를 받아보니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30년이나 된 거니까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편지와 중요한 증거들이야. 편지라니. 드디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 열어봐도 될까요? 그래.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 그 안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거든.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USB,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먼저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니의 글씨였죠.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미안해요. 엄마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다는 걸, 그리고 당신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건 기자로서의 의무였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USB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태성그룹의 비리, 정치인들과의 유착,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도요. 당신 아버지는 그 다음 줄이 지워져 있었어요. 누군가가 일부러 지운 것 같았죠. 왜 지워져 있는 거예요? 이영우 회장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편지가 손상되었어. 혈흔 때문에 일부 글자가 지워진 거야.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하지만 USB 안의 DNA 검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진들도 중요한 단서가 될 거고요. 내 아들아, 만약 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다면 조심해요. 30년 전에 나를 죽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테니까.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의라면 엄마는 당신의 선택을 지지할 거예요. 사랑해요.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들은 거였거든요. USB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걸 보려면 특별한 비밀번호가 필요해. 그리고 그 비밀번호는 뭐예요? 자네 목뒤 총알 파편의 정확한 위치야. 비밀번호가 제 상처 위치라고요? 그래. 수경이가 마지막 순간에 생각해낸 최고의 보안장치였어. 자네만이 열 수 있도록 말이야.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해서 만든 보안장치라니. 그럼 병원에 가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야겠네요. 이미 준비했어. 내일 우리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거든. 우리 병원이요? 태성의료원. 우리 그룹 계열 병원이야. 거기서라면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어. 그때 갑자기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부회장님이 급하게 들어왔는데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수민 대통령이 직접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이영우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왜?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회장님이 저를 보더니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3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회장실이 조용해졌어요. 30년 전 이야기라는 건 결국 제 이야기였으니까요. 혹시 제가 나타났다는 걸 알았을까요? 이영우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대통령실의 정보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 부회장님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30년 전 사건 담당 검사가 의문사했어요. 뭐라고? 퇴직한 지 오래된 검사인데 집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채 발견됐다고 해요. 하지만 부검 결과 독극물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30년 전 사건 관련자가 갑자기 의문사했다니.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럼 정말 누군가가 이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거네요. 이영우 회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아마도 자네가 나타났다는 걸 눈치챈 것 같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부회장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USB부터 열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텐데. 맞아. 하지만 병원 검사 없이는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받아봐. 이영우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보세요? 민준 씨인가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죠.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민준 씨가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가요? 30년 전 일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을 거예요. 민준 씨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만약 그 일을 계속 파헤치려고 한다면
오늘 아침 의문사항 검사처럼 될 수도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고 필요하면 죽일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은 거니까요. 이영우 회장님과 부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즉시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어디로요? 우리 비밀 안가가 있어. 거기서 당분간 머물면서 계획을 세우자. 그런데 그때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회장실 불이 갑자기 꺼진 거예요. 정전인가? 아니야. 이 빌딩은 자가 발전기가 있어서 정전이 될 수 없어. 부회장님이 급하게 보안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금 뭐라고? 지금 당장 올라와. 전화를 끊더니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누군가가 이 빌딩에 침입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전부 쓰러졌다고. 정말 영화 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고 제 목숨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어떻게 하죠? 이영우 회장님이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권총이었어요. 비상계단으로 내려가자. 지하주차장에 차가 대기하고 있어. 그런데 회장실 문을 열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늦었어. 부회장님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그때 이영우 회장님이 책장을 밀었어요. 그러자 뒤에 숨겨진 비밀 통로가 나타났어요. 이걸로 나가자. 다른 빌딩으로 연결되어 있어. 정말 조직적으로 계획된 공격이었어요. 하지만 태성그룹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비밀 통로까지 준비해놨으니까요. 통로를 따라 도망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다고. 그리고 30년 전 그 진실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 건지도 실감했죠.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막으려고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머니의 편지와 USB, 그리고 제 목 뒤에 총알 파편. 이 모든 게 30년 전 진실을 밝힐 열쇠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비밀 통로를 10분 정도 걸어가니까 옆 빌딩 지하주차장으로 나왔어요. 거기에는 정말로 검은색 SUV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빨리 타. 차에 타자마자 운전기사가 급발진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태성타워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뛰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누구들일까요? 이영우 회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마도 정부 쪽 사람들일 거야. 정식 수사기관은 아니고 아마 비공식 조직일 거야. 그럼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래. 훨씬 더 위험한 사람들이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움직이는. 부회장님이 덧붙였어요. 아마도 대통령실 직속 비밀 조직일 거야. 3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을 처리했던. 점점 더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단순히 기업 비리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숨기려고 하는 비밀이었던 거죠. 차는 서울 외곽으로 달렸어요. 1시간 정도 가니까 한적한 산속에 있는 대저택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가문의 비밀 별장이야. 아무도 모르는 곳이거든. 별장은 정말 컸어요. 주변에는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고 경비원들도 여러 명 보였어요. 안전할까요? 일단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어. 빨리 계획을 세워야 해. 별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호화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감상할 여유가 없었죠. 거실에 앉아서 이영우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중군, 이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 무슨 결정이요? 이대로 포기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다른 나라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인가?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안전을 택하면 평생 숨어서 살아야 하고 진실을 택하면 목숨을 걸어야 하니까요. 만약 진실을 밝히기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회장님이 대답했어요. 일단 USB를 열어봐야 해. 거기에 모든 답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비밀번호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고. 그때 이영우 회장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 무슨 방법이요? 30년 전 그날 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아직 살아있는. 누구요? 자네를 고아원에 데려다 준 사람이야. 정말 놀라웠어요.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준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당시 태성그룹 비서실장이었던 박영수라는 분이야. 현재는 은퇴해서 제주도에서 살고 계셔. 그분이 그날 밤에 대해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래. 수경이가 돌아가신 후 자네를 구해서 고아원에 맡긴 분이거든. 그리고 아마도 USB 비밀번호도 알고 계실 거야. 희망이 보였어요.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비밀번호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그분께 연락해 보시죠. 이미 연락했어. 내일 아침에 여기로 오신다고 하셔. 정말요? 그래. 하지만 그분도 30년 동안 그 비밀을 지켜오신 분이야. 쉽게 말씀해 주실지는 모르겠어. 그날 밤 별장에서 잤는데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머니가 나타나서 저에게 말하는 꿈이었죠. 민준아, 진실을 밝혀라. 그것이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야.
꿈에서 깨어나니까 새벽 5시였어요.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일어났죠. 창밖을 보니까 정말 조용한 산속이었어요. 서울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 얼마나 위험한 현실이 숨어 있는지. 아침 8시쯤 되니까 한 할아버지가 별장에 도착하셨어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시는데 정말 자상하게 생기셨어요. 민중군 맞나? 네. 안녕하세요. 참 많이 컸구나. 마지막에 본 게 갓난아기였는데. 박영수 전 비서실장님이셨어요. 정말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날 밤 일이 기억나세요? 물론이지. 평생 잊을 수 없는 밤이었어. 드디어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직접 목격한 분을 만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너희 어머니 수경 씨가 해산을 했어. 그런데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 누구한테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아마도 신문사 동료였을 거야. 드디어 증거를 확보했다. 내일 아침에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하더라고. 어떤 증거요? 내 DNA 검사 결과였어. 병원에서 비밀리에 검사를 해서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한 거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네요. 어머니가 마침내 제 아버지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런데 그 전화를 누군가가 도청하고 있었던 것 같아. 1시간도 안 되어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병원에 나타났거든. 몇 명이나요? 5명 정도였던 것 같아. 모두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누군지 알 수 없었지. 그 다음에는 박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이 병실에 들어와서는 내 어머니한테 USB와 모든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어. 하지만 수경 씨는 거부했지. 그래서 그들이 총을 쐈어. 경고사격이라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하지만 그 총알이 튕겨서 내 목 뒤로 날아왔어.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지. 그때 제 목 뒤에 총알 파편이 박힌 거였네요. 정말 운이 좋게 살아남은 거였어요. 그럼 어머니는? 내 어머니는 내가 다칠 수도 있다는 걸 보고 완전히 화가 났어. 그래서 그들에게 소리쳤지. 내 아이한테 손대지 마. 자료는 절대 넘겨줄 수 없어. 라고. 그 다음에는 그들 중 한 명이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해. 차가운 표정으로 방아쇠를 당겼어. 할아버지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인 것 같았어요. 이영우 회장님이 대신 말씀하셨어요. 그때 박 실장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민중군을 구해주신 거야. 어떻게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병실을 뒤지는 동안 내가 있던 신생아실로 몰래 들어갔어. 그리고 너를 담요에 싸서 빼돌렸지. 그럼 저는 어떻게 고아원에? 그날 밤 바로 대전으로 데려가서 햇살 어린이집에 맡겼어. 원장님께는 사정을 설명하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지. 그럼 고아원 원장님도 제 정체를 알고 계셨던 건가요? 일부는 알고 계셨을 거야.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셨을 거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셨던 거네요. 그럼 USB 비밀번호도 아세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귀띔해 주셨어. 뭐라고 하셨나요? 내 아이의 상처가 열쇠다. 북위 37도 34분, 동경 126도 58분이라고 하셨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영우 회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내 목 뒤 상처의 정확한 GPS 좌표야. 정말 치밀한 암호였어. 그럼 이제 USB를 열 수 있겠네요. 부회장님이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USB를 연결하고 좌표를 입력했죠. 잠시 후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어요. 증거 자료, DNA 검사 결과, 녹음 파일, 사진 자료 등등. 먼저 DNA 검사 결과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게 맞나요? 화면에는 분명히 나와 있었어요. 제 아버지의 정체가. 화면에 나타난 DNA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제 아버지로 표시된 이름은 이영우 회장도 장수민 대통령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김철호.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박영수 할아버지와 이영우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중군. 그 사람은 이영우 회장님이 힘들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30년 전 태성그룹의 전무였어. 그리고 내 친형이었지. 형님이요? 그래. 김철호는 내 형의 이름이야. 본명은 이철호였는데 어떤 이유로 성을 바꿨지.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이영우 회장의 형이라니. 그럼 저는 회장님의 조카인 거네요. 그렇게 되지. 부회장님이 옆에서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내가 우리 사촌 형제라는 뜻이네. 정말 어지러웠어요. 하루아침에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버지, 이철호 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분도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 뭐라고요? 내 어머니와 함께 총에 맞아서.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부모님이 모두 그날 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였죠. 그럼 제 아버지도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건가요? 이영호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호 형도 기자였어. 수경이와 함께 태성그룹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지. 형님도 기자셨어요? 원래는 우리 회사 전무였는데 나중에 언론계로 옮겼어. 정확히는 회장님이 말을 멈췄어요. 정확히는 뭐예요? 형은 내부 고발자였어. 태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기자가 된 거지. 정말 복잡한 이야기였어요. 제 아버지가 태성그룹 내부자이면서 동시에 그 그룹을 고발하려던 사람이었다니. 그럼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철호 씨가 수경 씨에게 태성그룹의 내부 정보를 제공했어.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원과 기자 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게 된 거지. 그런데 왜 이영호 회장님과 어머니가 사귀고 있다고 했나요? 이영호 회장님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가 수경이를 좋아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일방적인 감정이었어. 일방적이요? 수경이는 처음부터 형을 사랑했어. 하지만 나는 그걸 모르고 계속 수경이에게 접근했지. 형한테는 미안하지만 정말 복잡한 삼각관계였던 거네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거였어요. 그럼 30년 전 그날 밤에 왜 세 사람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건 다른 파일을 봐야 알 수 있을 거야. 부회장님이 녹음 파일 폴더를 열었어요. 여러 개의 오디오 파일이 있었는데 그 중 마지막 대화라는 파일을 클릭했어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들. 그 중 하나는 분명히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철호야,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너무 위험해. 수경아, 이게 마지막 기회야.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나. 태성그룹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따뜻하면서도 결연한 목소리. 하지만 우리 아이는 만약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하지 마. 영수 형이 아이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도 아이가 클 때까지 잘 보관해 줄 거고. 박영수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였네요. 그때 녹음 파일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냥 외국으로 도피하세요. 이영우 회장님의 젊은 시절 목소리였어요. 영호야, 도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폭로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야. 하지만 상대가 너무 거대해요. 정치인들, 재벌들, 심지어 외국 세력까지. 외국 세력이요? 제가 중얼거리자 이영호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전 태성그룹은 일본의 거대 기업과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어. 한국의 기밀 기술을 넘겨주는 대가로 정치 자금을 받았지. 그게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폭로하려던 거였나요? 그래. 하지만 그 비밀이 밝혀지면 한일 양국의 정치계와 재계가 모두 큰 타격을 받을 상황이었어. 녹음이 계속 재생되었어요. 여보, 우리가 죽더라도 이 진실만큼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우리 아이가 자랐을 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주고 싶어.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수경아, 철호야,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우리 아이를 위험에 빠뜨려서. 그때 갑자기 녹음에서 큰 소음이 들렸어요. 문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어요. 누구야?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 모두 손을 들어.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명령하는 투의 차가운 목소리. 당신들이 누구죠? 어머니의 목소리.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에요. 무슨 자료 말이에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태성그룹과 요시다 그룹 간의 거래 내용, 정치자금 흐름, 그리고 기밀 기술 유출에 관한 모든 증거 말입니다. 요시다 그룹. 일본의 거대 기업 이름이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들이 3개월간 수집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설사 있다고 해도 넘겨줄 수 없어요.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 그럼 어쩔 수 없군요. 통성이 울렸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그리고 아기 우는 소리. 제가 우는 소리였겠죠. 애가 맞았어. 박영수 할아버지의 급한 목소리. 빨리 데려가세요.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어요. 점점 약해지는. 수경아, 수경아. 아버지의 절규하는 목소리. 그리고 또 한 발의 총성. 녹음이 끝났어요. 정말 끔찍한 마지막이었어요. 모두가 조용했어요.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다시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나 봐요. 그럼 부모님 모두 그 자리에서. 이영호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형과 수경이 모두 그날 밤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을 직접 들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부회장님이 말했어요. 뭐가요?
녹음에서 들은 목소리. 범인들의 목소리가 한국어가 너무 유창했어. 일본 사람들이라면. 박영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어. 일본 억양이 전혀 없었거든. 그럼 혹시 한국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일본의 지시를 받은 정말 충격적인 추론이었어요. 일본 기업의 지시로 한국 사람들이 부모님을 죽였다는. 그럼 그 한국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때 USB에서 다른 파일이 하나 더 보였어요. 범인 추적 명단이라는 파일이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몇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상훈 당시 대통령실 보안실장, 박민수 태성그룹 보안팀장, 이동진 요시다 그룹 한국 지사장, 최영호 국정원 동북아시아 담당. 그리고 마지막에 충격적인 이름이 하나 더 있었어요. 장수민 당시 국회의원, 현재 대통령. 이건 뭐예요? 이영우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경이가 의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야. 그럼 이 중에 범인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부회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 명단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 현재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정말 그랬어요. 대통령, 대기업 임원, 국정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더 무서운 건 박영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명단의 사람들 중 몇 명은 지난 30년간 의문사했어. 누가요? 박민수 보안팀장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이동진 지사장은 5년 전 심장마비로. 모두 부검도 제대로 안 했지. 입막음을 위한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김상훈과 최영우, 그리고 모두가 동시에 한 이름을 떠올렸어요. 장수민 대통령. 바로 그때 갑자기 별장 밖에서 큰 소음이 들렸어요. 헬리콥터 소리였어요. 설마. 이영우 회장님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큰일 났어. 군용 헬리콥터야.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아마도. 부회장님이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GPS 추적당한 것 같아. 누군가가 우리 움직임을 계속 감시했나 봐. 정말 치밀한 감시망이었어요. 아무리 비밀스럽게 움직여도 결국 발각되는. 어떻게 하죠? 박영수 할아버지가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USB는 숨겨야 해. 이게 유일한 증거거든. 어디에? 내가 가져갈게. 나는 늙었으니까 크게 의심하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가 USB를 받아서 옷 속에 숨기셨어요. 그리고 민중군은 저는 어떻게 하죠? 이영우 회장님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지하에 비밀 터널이 있어. 그걸로 도망가. 혼자요? 아니야. 나도 같이 갈게. 부회장님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태연아, 이건 우리 가족의 일이야. 민중군은 내 조카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건 우리의 의무야. 그때 별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영우 회장님, 나와주세요.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대통령이 직접 온 건가요? 대통령이요? 그런 것 같아. 이제 정말 마지막 국면이야. 이영우 회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중군, 지금 당장 도망가.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때를 기다려. 언제까지요? 박 실장님이 적절한 때에 연락할 거야. 그때까지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면 안 돼. 박영수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민준아, 내 부모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알겠어요. 지하 터널로 내려가는데 위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대화만 하면 됩니다. 정말 대통령의 목소리 같았어요. TV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터널을 통해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반대편 산에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차를 타고 도시로 나가자. 이영우 회장님이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승용차가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추격자들이 올까 봐서. 회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일단 안전한 곳까지는 가야지. 1시간 정도 달려서 서울 시내의 한 모텔에 도착했어요. 정말 평범한 곳이었죠. 여기서 며칠 숨어 있자. 모텔 방에서 TV를 켰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태성그룹 이영우 회장과 관련된 의문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의 한 별장에서 이 회장과 함께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3명의 행방이 묘연해졌는데 우리가 실종됐다고 나와요. 저들의 작전이야.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여론을 조작하는 거지.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범죄자로 만드는. 그런데 그때 뉴스에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한편 박영수 전 태성그룹 비서실장이 별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박 실장님이 정말 걱정됐어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건 아닐까. 그리고 USB도
아마도 압수됐을 거야. 이영호 회장님의 표정이 절망적이었어요. 그럼 이제 증거가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야. 뭐라고요? 사실 박 실장님이 가져간 건 가짜 USB였어. 가짜요? 진짜는 따로 있어. 추경이가 여러 개의 백업을 만들어 뒀거든. 희망이 보였어요. 아직 진짜 증거가 남아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디에 있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이영호 회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야 해. 어디요? 30년 전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병원. 현재는 폐쇄된 채로 방치되어 있지만 거기에 진짜 증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추경이가 마지막에 숨겨둔 최후의 보험이 거기 있어.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곳으로 다시 가야 한다니. 언제 가죠? 내일 밤. 그 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해.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30년 전 부모님의 마지막 현장을 직접 보게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이제 정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이요. 하지만 그때 제가 알았다면, 그 병원에서 30년 전보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과연 갔을까요? 다음 날 오후 이영호 회장님과 함께 그 폐병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건물 구조부터 파악해야 해. 회장님이 오래된 건축 도면을 펼쳐 보이셨어요. 이 병원은 1985년에 지어졌는데 1990년 사건 이후 5년 동안 더 운영되다가 완전히 폐쇄됐어. 왜 폐쇄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경영난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환자들이 기피했거든.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까지 돌았고 정말 섬뜩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곳이 귀신 나오는 병원으로 소문났다니.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15년째 방치되어 있어. 하지만 아직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관리한다고요? 왜요? 아마도 그날 밤의 증거들이 아직 남아있을까 봐서일 거야. 도면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복잡한 구조였어요. 지하 3층까지 있고 비상계단도 여러 개. 어머니가 증거를 숨긴 곳은 어디일까요? 추경이가 마지막에 한 말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신생아실 근처일 거야. 왜 하필 그곳에? 내가 태어난 곳이니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무엇보다 그곳이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저녁 7시쯤 되니까 회장님이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이걸 착용해. 작은 이어폰과 마이크가 달린 통신장비였어요. 혹시 모르니까 계속 연락을 주고받자. 그리고 이것도. 손전등과 간단한 공구들을 주셨어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해.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야. 박 실장님이 의식을 잃은 지금 우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어. 병원으로 가는 길에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따라오는 차가 있나 해서. 다행히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았어요. 오후 9시 드디어 그 폐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정말 으스스했어요. 15년간 방치된 건물이라 그런지 외벽은 온통 덩굴로 뒤덮여 있고 창문들은 대부분 깨져 있었어요. 여기가 제가 태어난 곳이군요. 그래. 그리고 내 부모님이 마지막을 맞이한 곳이기도 하고.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니까 비상문이 있었어요. 자물쇠는 녹슬어서 쉽게 부러졌죠. 들어가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건물의 냄새. 손전등을 켜고 복도를 걸었어요. 바닥에는 부서진 유리 조각들과 낡은 의료기기들이 뒹굴고 있었어요. 신생아실은 3층이야. 계단을 올라가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너무 컸어요. 혹시 누가 들을까 봐 조심스럽게 올라갔죠. 1층, 2층을 지나 3층에 도착했어요. 복도 끝에 신생아실이라고 적힌 낡은 팻말이 보였어요. 저기네요. 신생아실 문을 열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아기 침대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는 아직도 핏자국이 남아있었어요. 설마 저게 아마도 내가 누워있던 침대일 거야.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0년 전 갓난아기였던 제가 누워있던 곳. 증거는 어디에 숨겨뒀을까요? 이영호 회장님이 방 안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추경이라면 아마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의미 있는 곳에 숨겼을 거야. 저도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침대 밑, 의료기기 뒤, 벽장 안. 그런데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침대 중 하나의 매트리스가 다른 것들과 달리 깨끗했어요. 회장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매트리스를 들어 올려 보니까 안에 작은 플라스틱 봉지가 숨겨져 있었어요. 찾았다. 봉지 안에는 또 다른 USB와 편지,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정말 여기 있었네요. 편지부터 읽어봤어요.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첫 번째 증거는 이미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진짜 결정적인 증거는 이 USB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는 요시다 그룹에서 직접 보낸 지시서와 정치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30년 전 그날 밤 현장을 찍은 비디오가 들어있어요.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어요. 비디오가 있다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30년 전 사건이 전부 녹화되어 있다니. 그럼 범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비디오를 본 사람들은 모두 위험에 처했어요. 지금까지 이걸 본 사람은 저와 철호, 그리고 한 명 더.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편지가 거기서 끝나 있었어요. 찢어진 것 같았죠. 한 명 더라는 게 누굴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일단 USB를 확인해보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빨리 숨자. 신생아실 옆에 있는 작은 창고로 들어갔어요. 문틈으로 복도를 지켜봤죠. 잠시 후 손전등 불빛이 보이면서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3층 신생아실을 수색해.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30년 전 증거가 여기 숨겨져 있을 거야. 이미 찾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리 없어.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 병원에 오지 않았거든. 정말 소름 끼쳤어요. 30년 동안 이 병원을 감시하고 있었다니. 그럼 누가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이영우 회장님이 귓속말로 대답했어요. 아마도 정부 쪽 사람들일 거야. 신생아실에서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있던 곳이었죠. 여기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매트리스가 움직인 흔적이 있어. 늦었나?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우리가 몇 분만 늦었어도 그들과 마주쳤을 거예요. 일단 다른 곳도 수색해보자.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다른 층으로 간 것 같았죠. 지금이 기회야. 빨리 나가자. 조심스럽게 창고에서 나와서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2층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누가 먼저 왔을 수도 있으니까 주변도 살펴봐. 네, 알겠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길에 한 명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영우 회장님이 재빨리 옆 병실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죠. 발걸음 소리가 우리가 있는 병실 앞을 지나갔어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1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조용해졌어요. 나간 것 같아요. 그래도 조심하자. 1층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들어온 비상문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죠. 건물 밖으로 나와서 한숨을 돌렸어요. 정말 위험했네요. 그래. 하지만 중요한 걸 찾았어. 차에 타서 USB를 확인해봤어요. 노트북에 연결하니까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어요. 가장 먼저 비디오 증거 폴더를 열었어요. 정말 있네요. 파일명은 1990년 03월 12일 2347 신생아실 앱이었어요. 영상을 재생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화면에는 30년 전 신생아실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있고 아버지가 옆에서 갓난아기인 저를 안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5명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 사람들이 가장 앞서 걸어오는 남성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TV에서 자주 보던 얼굴이었거든요. 저 사람. 혹시. 맞아. 김상훈이야. 현재 국가안보실장. 30년 전 그때는 젊었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영상이 계속 진행되었어요. 정확히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대화가 오가고 있었죠. 모든 자료를 내놓으세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 김상훈이 권총을 꺼냈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 아이만은. 제발. 그럼 자료를 내놓으세요. 절대 안 돼요. 그 순간 김상훈이 방아쇠를 당겼어요. 하지만 목표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천장을 향해 쏜 경고 사격이었죠. 그런데 총알이 천장에 맞고 튕겨서 정확히 제가 누워있던 아기 침대 방향으로 날아왔어요. 아버지가 급하게 저를 안아 올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총알 파편이 제 목 뒤에 박혔죠. 우리 아이. 어머니가 절규했어요. 이제 됐습니다. 자료를 내놓으세요. 이 악마들아. 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당신들 때문에 내 아이가. 자료만 주시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때 어머니가 침대 옆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USB였죠. 이걸 원했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짜예요. 진짜는 다른 곳에.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김상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두 번째 총성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어머니를 향해서. 수경아. 아버지가 달려들었지만 또 다른 남성이 아버지도 쐈어요. 안 돼. 영상 속에서 박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메라 뒤에 숨어 계셨던 거였죠. 누구야? 김상훈이 카메라 쪽을 바라봤어요. 박 실장님, 빨리 도망가세요.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어요. 영상이 흔들리면서 끝났어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카메라를 들고 도망가신 거였죠. 정말 충격적인 영상이었어요. 30년 전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 이영우 회장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김상훈이 직접 살인을 저질렀어. 그리고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그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영상을 다시 돌려보니까 김상훈 뒤에 있던 다른 남성들의 얼굴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은,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장수민 대통령이었어요. 정말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던 거네요. 그래. 이제 모든 의혹이 확실해졌어. 그런데 USB에는 영상 외에도 다른 파일들이 더 있었어요. 정치자금 거래 내역을 열어보니까 정말 엄청난 규모의 불법 자금이 오가고 있었어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장수민이 있었어. 요시다 그룹 지시서 파일도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에서 직접 보낸 한국 기밀 기술 요구 목록이었거든요. 이건 국가기밀 유출이에요. 맞아.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들이 일본으로 빠져나갔어. 그리고 마지막 파일. 추가 피해자 명단을 열어봤는데 정말 소름 끼쳤어요. 지난 30년간 의문사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아마도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일 거야. 그래서 하나씩 제거된 거지. 명단을 보니까 기자, 정치인, 기업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문사했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위험한 거네요. 우리도 이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왜요? 이제 우리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거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을까요? 일단 받아봐. 여보세요? 민준 씨, 잘 지내고 계신가요? 김상훈의 목소리였어요. 영상에서 본 바로 그 사람. 당신이 누구죠? 30년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는 갓난아기였지만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저를 직접 해치려 했던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였으니까요. 무슨 일이에요? 민준 씨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걸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오늘 밤 폐병원에서 가져온 USB 말이에요. 정말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만약 거부한다면 30년 전처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시간을 주세요. 내일 밤 12시까지 한강공원에서 만납시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이영우 회장님이 결연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를 해야 할 때야.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어.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해야 해.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하지만 내 부모님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는 없어. 그날 밤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언론에 제보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몰랐어요. 30년 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한 음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도. 다음날 아침 이영우 회장님과 함께 언론사에 제보하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민준아, 나야. 박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의식을 회복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급실에 있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당장 만나야 할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 일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 정말 충격적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요?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 직접 와줘. 하지만 조심해서 와. 병원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많아.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정말 긴장됐어요. 혹시 함정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정말 할아버지가 맞을까요? 목소리는 분명히 박 실장님이었어. 하지만 조심해서 가자.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 정말로 수상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들 같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저 사람들 모두 감시요원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뒷문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계신 병실은 7층이었는데 가는 길이 너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그래. 뭔가 이상해. 7층에 도착해서 할아버지 병실로 갔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병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박영수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눈짓으로 뒤를 가리켰어요. 뒤돌아보니까 의자에 한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민준 씨.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최영우입니다.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30년 전 사건 용의자 명단에 있던 그 이름이었어요. 혹시 30년 전? 맞습니다. 그날 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정말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당신이 아니에요. 저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다만 현장에 있었을 뿐이죠. 최영호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진실이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을. 박영수 할아버지가 힘들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이분 말을 들어봐. 정말 충격적이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씀이신가요? 최영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 씨, 30년 전 그날 밤. 사실은 구출 작전이었어요. 구출 작전이요? 네. 여러분의 부모님을 구출하려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영상에서는 분명히 김상훈이 그 영상을 보셨군요. 하지만 그 영상에는 앞부분이 없어요. 앞부분이요? 최영호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재생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본 것과는 달랐어요. 화면에는 병실에 먼저 들어온 다른 사람들이 보였어요. 정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었죠. 저 사람들이 진짜 범인들이에요. 일본에서 파견된 암살자들이었죠. 영상 속에서 그 암살자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아이부터 죽이겠다. 정말 냉혹한 목소리였어요. 안 돼. 어머니가 절규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김상훈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본 장면이었죠. 경찰이다. 손을 들어. 김상훈이 외쳤어요. 뭐? 암살자들이 당황했어요. 우리는 한국 정부 요원이다. 즉시 무기를 버려. 정말 예상과 달랐어요. 김상훈이 구출하러 온 거였어요? 늦었군. 암살자 중 한 명이 권총을 꺼내서 어머니를 향해 쐈어요. 안 돼. 김상훈이 급하게 자신의 권총을 꺼내서 응사했는데 그 총알이 천장에 맞고 튕겨서 제가 누워있던 곳으로 날아온 거였어요. 이게 진짜였다고요? 맞아요. 김상훈은 여러분을 구하려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세상이 뒤바뀌는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구원자였다니.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예요? 일본에서 파견된 암살단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보낸 진짜 배우는 최영호가 말을 멈췄어요. 누구예요? 그분은 아직 살아계세요. 그리고 현재 매우 높은 지위에 있으시죠. 설마 장수민 대통령이에요. 결국 대통령이었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명령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복잡해요. 최영호가 다른 파일을 보여줬어요. 장수민은 30년 전 일본 측의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협박이요? 그의 과거 비리를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지시를 따라야 했죠. 문서를 보니까 정말 복잡한 관계였어요. 장수민이 젊은 정치인 시절에 저지른 비리를 일본이 증거로 잡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진실을 폭로하려고 하자 일본에서 직접 암살자를 보낸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피해자라는 뜻인가요? 어떤 면에서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범이죠.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선악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진실을 숨겼나요? 국가기밀이었어요. 일본과의 외교 관계, 국가 안보, 고려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럼 부모님의 죽음은 그냥 묻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최영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요. 왜 갑자기요? 장수민 대통령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거든요. 무슨 결단이요?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일본의 협박에서 벗어나겠다고. 정말 놀라운 전환이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대통령이 저를요? 30년 동안 미안했다고.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영우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최영호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대통령이 이미 모든 관련 기밀 문서의 공개를 승인하셨어요. 문서를 보니까 정말 대통령의 서명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 공개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래요. 그리고 민준 씨에게는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최영호가 잠시 망설였어요. 대가로 뭐예요? 이 모든 일을 조용히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용히 처리한다는 게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결국 은폐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럼 30년 전 진짜 범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대부분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고령이고. 그럼 그냥 넘어가자는 뜻인가요? 최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최선일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부모님의 명예는 회복되지만 진실은 여전히 숨겨지는.
시간을 좀 주세요.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는 없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왜요? 일본 쪽에서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직도요? 30년이 지났지만 이 비밀은 여전히 그들에게 중요해요. 만약 공개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일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수도 있어요. 정말 거대한 문제였어요. 개인의 복수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문제였던 거죠. 그때 박영수 할아버지가 힘들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내 부모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부모님이라면 개인의 복수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희생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문제야. 하지만 내 부모님은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었어. 그럼 진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최영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그 이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일본 측에서 더 과격한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30년 전처럼 협박 같기도 하고 경고 같기도 한 말이었어요. 최영호가 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어떻게 하죠? 이영우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중군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이 문제는 개인을 넘어선 거야. 국가, 역사, 미래, 모든 걸 고려해야 해. 박영수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부모님의 뜻이 뭐였는지야.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진실. 그걸 이제 와서 숨겨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정을 내렸어요. 회장님, 저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어요. 장수민 대통령이 오늘 새벽 청와대에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마도. 이영우 회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누군가가 입을 막으려고 한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대통령이 진실을 공개하려는 순간에 의문의 사고가 생긴 거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최영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민준 씨, 상황이 급변했어요. 대통령 때문인가요? 그래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일본에서 직접 사람들을 보냈어요. 30년 전처럼.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언제까지요? 오늘 밤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요. 이번에는 정말 위험해요. 드디어 마지막 대결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았어요. 30년 전 그날 밤의 재현이. 어디로 피하죠? 제가 안전한 장소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뭐요? 마지막으로 진짜 선택을 해야 해요.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할 것인가? 정말 마지막 기로에 선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그 진실. 제가 이어가야 한다는 확신이요.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확실해요? 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드디어 30년간 숨겨진 진실과 새로운 음모가 정면 충돌하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날 저녁 최영호가 알려준 안전가옥에 도착했어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장지대에 있는 낡은 창고였죠. 여기서 기다리세요. 내일 아침까지는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최영호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솔직히 확신할 수 없어요. 상대가 30년 전보다 더 조직적이고 잔인해졌거든요. 창고 안에는 간단한 침구와 생필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대의 모니터와 통신 장비도. 이건 뭐예요?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에요. 주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모니터를 보니까 창고 주변이 다 보였어요. 다행히 아직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죠? 30년 동안 왜 저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고아원에 있었는데. 최영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실 10년 전에 찾았어요. 뭐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때가 아니었죠. 국제 정세도 복잡했고 무엇보다 당신이 평범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었어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10년 동안 자유롭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감시를 받고 있었다니. 그럼 지금 왜 나타난 거예요? 상황이 변했어요. 일본 쪽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압박해왔거든요. 무슨 압박이요? 한국의 차세대 기술들, AI, 반도체, 바이오 기술을 넘겨받겠다고 했어요. 30년 전처럼. 그럼 아직도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그때 갑자기 모니터 중 하나에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뭐죠? 누군가 접근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니까 검은 SUV 여러 대가 창고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벌써 찾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최영호가 급하게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베이스, 이곳은 노출됐다. 즉시 백업 요청한다. 지원 불가. 모든 팀이 다른 곳에 배치됐음. 뭐라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우리만으로 상대해야 하는. 몇 명이나 오고 있나요? 대략 15명 정도. 모두 중무장하고 있어요. 이영호 회장님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포위됐어. 정말 그랬어요. 사방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창고를 둘러쌌어요. 뒷문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이미 막혔을 거예요. 그때 창고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안에 있는 분들, 나와주세요. 대화하고 싶습니다. 한국말이었지만 약간의 억양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인가요? 아마도. 이영호 회장님, 그리고 민준 씨. 30년 전 약속을 이행할 때가 됐습니다. 30년 전 약속이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회장님, 혹시 아세요? 이영호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그 사람이 직접 왔나? 누구요? 요시다 그룹의 회장. 30년 전 모든 일을 지시한 장본인이야.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 건물이 직접 온다는 게. 10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강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하죠? 최영호가 창고 한쪽 벽을 가리켰어요. 저쪽에 비밀 통로가 있어요. 하수구로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로 도망갈 수 있나요?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발견되면 더 위험할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상하게도 어머니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상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받아봐.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야. 정말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었죠. 누구세요? 이런 장난은. 정말 엄마야. 놀랐지?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정말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어요. 불가능해요. 어머니는 30년 전에. 그래, 죽었지. 하지만 내가 진실을 밝히려고 하니까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 정말 소름 끼쳤어요. 설마 정말 어머니의 영혼이? 엄마, 정말 어머니예요? 그래. 그리고 지금 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진실을 밝혀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그때 갑자기 창고 안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뭐죠? 최루가스야. 밖에서 우리를 무력화시키려는 거였어요. 빨리 마스크를 써. 최영호가 방독면을 던져줬어요. 하지만 연기가 점점 짙어졌어요. 이제 들어온다. 창고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통로로. 비밀 통로로 향하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밧줄이 내려왔어요. 위에서도 침입하고 있어. 정말 완벽하게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창고 안에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뭐야? 빛 속에서 희미한 인형이 보였어요. 30년 전 사진에서 봤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민준아, 무서워하지 마. 정말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엄마가 길을 만들어 줄게. 그 순간 창고 안의 전기가 모두 나갔어요. 침입자들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전이야. 시야 확보 안 됨. 야간 투시경 착용. 하지만 어머니의 빛은 더욱 밝아졌어요. 지금이야. 뒤쪽 통로로. 어머니의 지시를 따라 비밀 통로로 들어갔어요. 이영호 회장님과 최영호도 따라왔죠. 통로는 정말 좁았어요. 기어서 이동해야 할 정도로. 어디로 연결되어 있나요? 500m 앞에 있는 지하철역이야. 기다시피 해서 10분 정도 이동했을까요? 드디어 출구가 보였어요. 지하철역 화장실로 나왔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일단 안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최영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곧 추적해올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죠?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 같아요. 무슨 카드요? 최영호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언론에 직접 제보하는 거예요. 정말요? 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공개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정말 마지막 결단이었어요. 누구한테 제보하죠?
제가 아는 신뢰할 만한 기자가 있어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요. 1시간 후, 한 방송사 앞에서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여성 기자였는데 정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30년 전 사건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다는 건가요? 네. 영상 자료와 문서, 음성 파일까지 모두 있어요. 기자가 자료들을 확인하더니 정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특종이네요. 언제 방송할 수 있나요? 준비하는데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확인할 게 너무 많아서. 이틀이나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이런 큰 사건은 신중해야 해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방송사 건물이 정전됐어요. 뭐지? 비상전력도 안 들어와요. 정말 이상했어요. 이런 큰 방송사가 완전히 정전될 리가 없었거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때 건물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뭐야? 창밖을 보니까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테러 공격이에요. 정말 그들이 방송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거였어요. 어떻게 하죠? 기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일단 피해야 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건물 뒤쪽으로 대피했는데 거기에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위됐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어디로 가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다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이제 마지막 방법이 있어. 뭐예요? 어머니? 직접 대면하는 거야. 도망만 다니지 말고. 너무 위험해요. 아니야. 이제 내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조심스러울 거야.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시다 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라. 그 사람이 여기 있나요? 그래. 한국에 와 있어. 롯데호텔 펜트하우스에. 정말 놀라운 정보였어요. 어떻게 알아요? 엄마는 이제 모든 걸 볼 수 있거든. 최영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정말 그 사람이 한국에 와 있어요. 확인됐거든요. 그럼 정말 직접 만나볼까요? 이영호 회장님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아. 이제 마지막 대결이야. 롯데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말 긴장됐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어. 50층 펜트하우스 앞에 도착했는데 문이 이미 열려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일본인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바로 요시다 그룹의 요시다 타케시 회장이었죠. 30년 만이군요. 이영호 회장님, 당신이 모든 일의 배우였군요. 배우라. 그렇게 표현하기엔 좀 그렇죠. 저는 사업가일 뿐이에요. 사업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요? 요시다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단지 자료를 회수하려던 것뿐이었는데.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제 부모님을 죽인 건 당신이에요. 민준 씨, 30년 만에 만나는군요. 요시다 회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을 찾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요. 왜 저를 찾았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에요. USB 말인가요? 이미 내용은 다 확인했어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뭐죠? 요시다 회장이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증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 몸에 박힌 총알 파편. 그걸 분석하면 30년 전 사용된 총기를 특정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 몸 자체가 증거였던 거죠. 그리고 그 총기는 우리가 사용한 것이죠. 인정합니다. 마침내 자백했어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난 거네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요시다 회장이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준 씨, 마지막 제안을 하겠어요. 무슨 제안이요? 이 모든 일을 잊어주세요. 그 대가로. 대가로요? 10억 달러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어디든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정말 엄청난 돈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해요. 왜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잘했어, 민준아. 그게 바로 엄마가 바랐던 대답이야. 요시다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군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권총이었어요. 30년 전처럼 되어야겠네요. 안 돼요.
그 순간 펜트하우스의 모든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또다시 환한 빛이 비쳤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나타났어요. 요시다. 30년 전 약속을 기억하나?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뭐야? 요시다 회장이 당황했어요. 우리가 죽으면서 한 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했잖아. 그런 건 없었어. 이제 그 시간이 왔어.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민준아, 이제 마지막이야.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라.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자동으로 켜졌어요.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신기하게도 수만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었어요. 민준아, 지금 모든 걸 말해. 어머니의 응원을 받아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전 태성그룹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민준입니다. 댓글창에 수많은 반응들이 올라왔어요. 지금부터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시다 회장이 총을 들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이 그를 막았어요. 당신은 이제 끝이야. 20분 동안 모든 진실을 다 말했어요. USB 내용도, 영상도, 문서도 모든 걸 공개했죠. 실시간 시청자가 100만 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어요. 요시다 타케시,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드디어 30년간의 악연이 끝났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어요. 고마워, 민준아. 이제 우리도 편안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우리 소원이야. 빛이 사라지면서 부모님의 영도 함께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이영우 회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민준군.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30년간 숨겨졌던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의 영혼도 평안을 찾을 수 있었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요시다 타케시는 한국 법정에서 살인교사 및 국가기밀 유출 강요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어요. 김상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명예회복되었고 오히려 30년 전 구조작전의 영웅으로 재평가받았죠. 장수민 대통령은 의식을 회복한 후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어요. 그리고 임기를 마치자마자 정계 은퇴를 선언했죠. 저는 이제 태성그룹의 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윤리경영실장이라는 직책이에요. 기업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과거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죠. 이영호 할아버지. 이제 정말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는 제가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민준아, 오늘 미팅은 어땠나? 좋았어요. 협력업체들도 새로운 시스템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다행이네. 그런데 말이야. 할아버지가 뭔가 말씀하려다 멈추셨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너를 보고 있으면 내 어머니가 생각나. 아직도 가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오는. 박영수 할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셔서 제주도로 돌아가셨어요. 가끔 안부 인사를 나누는데 항상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고 해요. 최영호 씨는 국정원을 그만두고 민간 보안업체를 차렸어요.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준아, 가끔 후회하지 않나? 그냥 조용히 살 수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그때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어제는 부모님 묘소에 다녀왔어요. 처음에는 묘소도 없었는데 사건이 해결된 후 국가에서 정식으로 묘소를 만들어 줬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서 나무잎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제가 부모님이 원하시던 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때 어디서인가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하고 있어, 민준아.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묘소를 떠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고. 회사로 돌아오니까 태연 삼촌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민준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가족 모임. 정말 좋은 단어예요. 30년 만에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네, 물론이죠. 저녁 식사 자리에는 이영호 할아버지, 태연 삼촌, 그리고 삼촌의 가족들이 모였어요. 민준이 덕분에 우리 집안이 정말 깨끗해졌어. 할아버지의 말씀에 모두들 웃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지?
30년 전에 정말 어머니를 좋아하셨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 하지만 수경이는 내 아버지만 보더라. 나는 처음부터 기회가 없었지.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잘해주세요? 너는 내 조카잖아. 그리고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수경이와 철호 형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무엇보다 너를 보고 있으면 정말 자랑스러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일기를 썼어요. 부모님을 찾은 후부터 시작한 습관이에요.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30년 동안 고아로 살면서 항상 궁금했던 내 정체성을 찾았고 진짜 가족도 만났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정의와 진실을 이어받았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다. 일기를 쓰다가 문득 창밖을 봤어요. 별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별 2개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부모님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죠. 어머니,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부모님의 안부 인사 같았어요. 이제 30년간의 긴 여행이 끝났어요. 하지만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죠. 부모님이 꿈꾸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행이요. 혼자가 아니니까 두렵지 않아요. 가족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게 진짜 해피엔딩인 것 같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따뜻한 30년 만에 찾은 저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주인공이 보여준 심리적 회복력입니다. 30년간 고아로 살면서도 건강한 정체성을 유지했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영혼이 나타나는 부분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호적 환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용기를 얻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의 일종이죠. 고아로 자란 분들이 생물학적 가족을 찾았을 때 겪는 혼란과 갈등,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 확립 과정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국제적 범죄와 국가기밀 유출 문제입니다. 30년 전 사건이라고 해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 기업이 한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요시다 그룹 회장의 한국 법정 재판은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DNA 검사 결과와 영상 증거, 그리고 물리적 증거인 총알 파편은 모두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다만 30년이 지난 증거들의 보존 상태와 증명력 문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가기밀 유출과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매우 중한 형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연은 한국 사회가 지난 30년간 겪어온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개인의 진실 추구가 국가와 기업의 이익과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인공이 개인적 복수가 아닌 사회적 정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 성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정치권의 유착,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이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